네, 오늘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의 주인공은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대표입니다. 지금은 당명을 바꿨죠. 정의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는 이 진보정당 운동의 오늘과 내일이 어떨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보정당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금의 정국, 이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진보정당의 견해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여러분 잠시 후에 만나 뵈시죠. 국민들이 정치를 보면서 가장 답답해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민들의 요구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거죠.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평화가 지켜지고 일자리가 지켜지고 가정생활이 유지되는 것. 사실 박근혜 후보 취임 반년 민생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뭐가 없다 그럴 때 민자를 민소매 민머리 이런 게 다 박근혜 정부 6개월이 바로 이제 민생이죠. 생이 없는 거죠. 이게 시청 앞에 눌러 앉을 게 아니라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의원직을 내걸고 싸웠어야 됐다. 왜냐면 국정원 문제고 다 이게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고 이후 사후 수습도 대통령이 해야 될 문제거든요. 국정원 개혁도 대통령이 하는 문제 아닙니까? 어떤 성격의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좀 분명치는 않다는 거죠. 제가 볼 때 마치 미확인 비행 물체, UFO 같은 거죠. 분명해져야 진보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유권자들도 판단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지금 천덕꾸러기처럼 됐습니다만은 한국 정치에서 맡아야 될 어떤 좀 소중한 대체될 수 없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좀 긴 호흡으로 앞만 보고 좀 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몸이 근질거리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한번 가서. 저희들도 이제 좀 내공이 꽤 되어서 자제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시민 전 대표가 아쉽지 않으세요? 예, 얼마 전에도 낚시 한번 같이 했습니다. 월척은 좀 낚으셨습니까? 꽝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와 아내를 위한 레시피, 유산슬, 중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황이 궁금한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예, 지난 7월 21일 날 저희 당 대회에서 제가 당 대표로서 이제 임기를 마감하고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백수, 명실상부한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공식적으로는 백수시지만 또 하시는 일이 많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 세상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일들은 계속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제 당적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당직을 맡지 않는 좀 홀가분한 상태가 지금 되었죠.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유를 즐기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못 보던 책도 보고 또 그간에 이렇게 좀 바쁘다는 이유로 못 만나 뵀던 분들도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날이 조금 이렇게 폭염이 누그러지면은 이제 아내와 또 어디 이렇게 바람도 쐬러 다니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보궐선거 때 김진선 후보님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던데 혹시 이 본격적으로 이 정치판에 다시 뛰어드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본인은 생활정치 영역에 원래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선거 끝나고 몸이 더 좋아졌다 그러던데. 그래요? 선거 끝나고 보통 몸이 기진맥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더 좋아져요? 평소에 이제 눌려왔던 것들이 이제 선거 때 이렇게 분출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더 그냥 한 발 더 이렇게 더 나가시는 것도 한 방법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본인이 판단해야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당 상황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의당으로 당명을 바꿨습니다. 네,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정의당. 왜 당명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여러 이름 중에서 정의당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원래 그 직전의 이름이 진보정의당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바꾸자는 견해와 그대로 가자라는 견해가 있었는데 일단 앞에 진보라는 글자가 우리가 갖춰야 될 정체성이고 나아가야 될 노선의 출발점이긴 하지만 네. 다른 유사한 어떤 성격의 정당들과 진보 정당들과 이 진보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렇죠. 예, 통합진보당, 뭐 진보신당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식별상의 착오를 좀 이렇게 넘어서자고 해서 진보를 빼는 조건으로 해서 바꾸자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정의당이 되었고 예. 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진보 정의당으로 예. 고치지 않았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예. 일단 바꾸기로 한 마당에 예.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당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당 안에서도 일각에서는 그냥 우리 그 3인당으로 가자. 네. 당명을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신 걸로 제가 전해 들었었는데. 예, 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리고 그것이 꼭 뭐 3인주의라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채택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네. 정당을 좀 대중적이고 상식적인 분류에 따르면 3인주의 계열의 정당으로 분류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민들에게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그렇죠. 점에서 가장 적합한 이름이라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당내에서도 절반 거의 가까이 예. 이 뭐 지지를 얻기도 했고요. 근데 왜 채택이 안 됐어요? 예, 아무래도 아직 그 당명에 대해서 예. 조금 한편으로는 너무 좀 급진적인 게 아니냐.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이런 좀 과도한 염려도 있었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3인주의로 갈 때 오랫동안 이렇게 그 좀 가져왔던 어떤 선입견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해결을 모색하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어떤 유럽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절반을 넘어서는 데는 조금 장애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뭐 한 번 더 다음에 시도한다면 그 당명으로 가지 않을까 어디서든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그 대표님을 모신 이제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진보정당 운동에 네. 대한 이제 그 진보정당 운동의 현황과 이제 그 지금 사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지지부진하고 네. 과거에 비해서 많이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여쭤보기 위해서인데 자, 일단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통합진보당이 있죠. 정의당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진보신당이 이제 그 노동당인가요? 이름 이제 그 바꿔갖고 네, 재창당을 했고 왜 이렇게 따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일단 그 뭐 이런저런 걸 다 떠나서 진보정당 운동을 한다면 좀 소인은 버리고 대동을 중심으로 놓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네네. 순수하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은 현재 상태는 지극히 그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네.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인 것이고 극복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같이 뭉쳐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지금의 상황에 이르기에는 저 같은 사람의 책임도 크고 또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예. 진보가 통합력을 스스로 발휘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네. 리더십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또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한 또 준비로서도 현 상황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무원칙하게 무조건 모이기만 하면 다 능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것이 꼭 이렇게 힘이 없는 세력들이 뭐 2개, 3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야 된다는 걸 또 합리화시켜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이 잘못된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제 통합진보당에서 다시 이제 그 진보정의당이 만들어지고 다시 이제 정의당으로 당명이 그러니까 그 바뀌는 과정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뭐 네. 따로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보이는 팟캐스트에서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를 모신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진보신당이었다가 다시 통합진보당에 이제 출범하는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출범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의식과 내지 어떤 그 분노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정의당과 지금의 노동당은 왜 합치지 못하는가? 그것이 오히려 그런 정서적인 그때의 일 예. 이런 것들이 그 앙금이 남아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노선의 문제입니까? 뭡니까? 저는 최소한 정의당과 노동당 네. 사이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왜 따로 가야 되죠? 애초에는 네. 통합진보당을 만들 때 같이 가자고 했는데 네. 합류한 쪽이 있었고 합류하지 않은 쪽이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합류 자체를 반대한 쪽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통합에 가는 과정에서 덜 통합된 상태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 따로 가야 될 어떤 사정이 있거나 뭐 그래서 지금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당 사이는 훨씬 뭐 역사적 전개 과정도 그렇고 지금의 관계도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좀 더 빠르게 함께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물밑에서라도 그런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뭐 진보정의당 시절에는 네. 바로 올 초죠. 저희들이 제2창당을 앞두고서 주요하게 함께 될 세력으로서 진보신당을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접촉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다만 진보신당 측에서 지금의 노동당이죠. 여러 사정으로 그러한 논의는 좀 더 있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논의가 1차 뭐 중단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정이라 하면 뭡니까? 혹시 그것이 그 앙금 아니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건데요. 글쎄요, 제가 뭐 그분들을 다 이렇게 심정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런 지난 어떤 과정에서 사람인 이상 헤어졌다면 헤어진 데 따른 어떤 상처와 앙금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어떤 통합이나 함께하는 걸 가로막을 만큼 네. 크진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거보다는 뭐 노동당은 노동당대로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통합의 조건이나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내부 논의를 거쳐서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의 판단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점의 문제입니까? 네, 저희들은 뭐 바로 얘기를 하자는 것이었고 좀 미뤘다 하자는 것이었고 얘기 보따리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맞춰봐야는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두 당의 관계는 앞으로 좀 풀어야 될 좀 빠른 시일 내에 풀어야 될 숙제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당 운동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쭤봐야 되는데 그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아마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선 아마 거의 정점을 찍은 그 시점에 네. 저희 이탈람에서 이제 그 제 원로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네네. 그분께서 어떻게 진단을 하시냐면 사실 민주당에 실망하면서 좀 더 그 많은 진보 이런 것들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진보 정당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그때 이제 그 진보 정당으로 가지를 못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안철수 쪽으로 갔다. 이렇게 진단을 하신 원로분이 계셨어요. 일단 그 이 진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거의 90% 이상 네. 동의합니다. 그런 동의합니까? 진단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좀 풀어주시죠. 100%는 아닌데 네. 결국에 뭐 저 같은 사람은 계속 일선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당을 처음 만든 것이 2000년 민주노동당으로 만들었고 국회에 첫 입성한 것이 2004년이었습니다. 네. 열석으로 이제 첫 진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 사회가 진보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그런 태세는 훨씬 더 좀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진보정당을 발전시키고 뿌리내리기 더 좋아진 조건인데 거꾸로 예. 진보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지지는 그때보다 훨씬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13%까지 혹은 뭐 20% 가까이까지도 지지율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셋 다 합해가지고도 뭐 5%도 채 안 되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러한 어떤 괴리는 어디서 발생했는가? 그 주체들이 문제다. 이게 객관적 조건은 좋아졌는데 주체적인 당사자들이 그간에 할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또 잘못하거나 실망을 끼쳤거나 등등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른바 이제 뭐 통합진보당 사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 뭐 세계로 쪼개진 것 자체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네. 지지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것 혹은 한국 정치에서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과거보다도 더 많이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네. 뭐 신뢰는 굉장히 바닥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점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네. 이게 변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잘못된 점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시인하고 바로 세우는 그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한국에서 진보가 안 된다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오히려 더 조건이 좋아졌다는 것이고 진보가 안 된다는 얘기 하려면 이제까지 잘못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야지 네. 딴 사람들은 그 얘기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를 받아서 가면 아주 단순무식한 그 이어짐인데 네. 진보 정당으로 갔어야 되는 그 유권자들이 결국 안철수 쪽으로 쏠렸다라고 하는 진단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러니까 그 대선 당시 안철수 예비 후보, 그다음에 지금의 안철수 의원은 그러면 더 많은 진보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그런 요구를 지금 받아내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의 어떤 이 정치가 결국은 또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서 진보 정당 운동에 입지라든지 공간을 또 달리 해줄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아직 뭐 진행 중이기 때문에 평가 단계는 아닙니까? 평가를 그래도 중간 평가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은 뭐 그보다는 좀 미약하지만 네. 진보 정치를 제대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고 네. 다만 요구를 제대로 저희가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관심 있게 지켜보거나 또는 지지하고 있는 분들을 발걸음을 돌리게 만든 그런 일들이 근간까지 있어 왔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 중에 또 적지 않은 분들이 또 새로운 뭐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실망감 등 해서 뭐 안철수 의원 쪽을 이렇게 바라보는 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굉장히 그거는 지금 뭐 거의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 제1야당과 여당 못지않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근데 이제 기대감 갖고 있는 것과 이것을 제대로 충족시켜내느냐의 문제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이제 짚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그럼 진보 쪽 유권자들 이런 이제 진보 정당을 뭐 하여튼 진보적인 정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지를 안철수 의원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안철수 의원 혹은 안철수 의원이 만들려고 하는 당의 좌표가 진보인가?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 정체성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도 좌표는 진보였지만 제대로 못했는데 또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또 이제 두 개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당을 안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잘 판단하기 힘들고요. 좌표가 진보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도 역시 그렇게 볼 근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물론 그 사임을 했지만 최장직 교수가 정책 네트워크 내일 이사장 하면서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고 네. 안철수 의원도 그거를 받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는 어떤 진보 정치의 중요한 이념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진보 정당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평가를 한다면? 예, 뭐 진보적 자유주의는 그것 자체로 평가하기가 네. 그것이 어떤 현실에서 어떤 실천으로 총체적 실천으로 드러난 어떤 노선이라기보다는 네.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반성의 의미에서 자유주의의 보완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온 거죠. 역사적인 연원을 따지자면은 사실 그간에 뭐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삼인주의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노선 전환을 하면서 제3의 길로 빠진 것처럼 또 이제 제3일로 갔던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면서 진보적 성격의 어떤 차용을 좀 강조한 그런 측면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있는데 오히려 더 저희가 볼 때 더 중요한 문제는 뭐 최장직 교수님이 이제 뭐 며칠 전에 인터뷰하신 내용에 보니까 진보적 자유주의를 받아들였지만 뭐 무이념에 가깝다는 식으로 네. 이렇게 뭐 표현을 하셨던데 제가 뭐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국민들에게 비춰지기로는 아직 뭐 어떤 성격의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좀 분명치는 않다는 거죠. 네. 예, 분명치 않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마치 그 뭐 미확인 비행 물체 UFO 같은 거죠. UFO 같은 거다. UFO 같은 거죠. 예. 뭐 비행 물체는 같은데 네. 이게 비행기인지 헬리콥터인지 아니면 외계인인지 아니면 구름인지. 예, 그래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 그래서 미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확인된 UFO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저희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질문 때문에 할 수 없이 예. 좀 죄송하지만 의례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민주당하고도 비슷한 부분은 같이 연대하는 것처럼
뭐 공조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정도로 뭐 교과서적인 답변밖에 못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답변 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은 정치를 또 특히나 세력화를 하는 이상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걸 분명하게 사실은 내보여야 되거든요. 네. 내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대선 끝나고 아직까지 그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뭐 UFO를 대하듯이 네. 이렇게 판단하기 힘든 상황. 그러면 예. 일단 UFO가 착륙을 해야 되는군요, 먼저. 선결 조건은. 근데 착륙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그 당 같이 하면서 당을 만드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네. 그 당의 어떤 강령이라든지 정강 정책이 뭔지까지는 봐야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네. 어떤 사람과 당을 만들든 또 어느 시점에 만들든 그것은 사실 당사자들이 그렇죠. 주요하게 결정할 문제고 또 결과적으로 또 책임질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점에서 그것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게 전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너무 이제 UFO만 따라다니면서 근데 이제 예. 사실 근데 여러 날이 지났지만은 뭐 UFO 이상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게 분명해져야 질 때 예를 들면은 진보를 기대하면서 그 바라보고 있는 유권자들도 판단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건 저희들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들도 같은 뭐 이렇게 야당이라고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뭐 정책 공조를 할 것인지 또는 뭐 선거연대 등 이런 걸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는 사실은 이게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 7월 말쯤에 안철수 의원이 중앙일보고 인터뷰한 거 혹시 보셨어요? 그 기사? 네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노원을 보궐선거를 언급을 하면서 네. 새누리당을 찍었던 사람의 30%가 나를 지지했고 예. 그다음에 평생 진보 정당만 지지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를 지지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죠. 그 워딩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뭐 제가 그렇게 그거 가지고 세세하게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네. 저는 거기 더 오래 있었으니까 그 지역에서 평생 진보만 지지한 사람이 한 8% 됩니다. 예. 예. 아, 그 지역 유권자 중에서. 예. 그 8%가 뭐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는 근거는 없는 거죠. 아, 근거는 없는 겁니까? 없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그 실제로 보면은 예를 들면 제가 서울시장 선거 때 네. 그 이상 8% 얻었거든요. 바로 그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찍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이번에 또 김지선 후보를 찍었죠. 한 8%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없네요. 여기서 그리고 또 근데 그것이 산수 수준으로 계산하면 그냥 김지선 후보 다 찍은 거잖아요. 평생 예. 진보 정당을 지지했던 근데 그 사람들. 부분이 워낙 양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10%도 안 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굴 찍었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굳이 따지자면은 뭐 그 좀 셈법은 조금 그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이 질문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건 좀 결례가 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네.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정치부 기자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정의당 그 소속 의원 가운데 일부는 민주당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안철수 의원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물론 확인되지 않은 소문 수준이지만 그런 네. 얘기가 떠돌고 있는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뭐 못 들었는데요. 못 들었습니까? 말 그대로 사실무근인 뜬 소문일 뿐입니까? 그거는? 예,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죠. 지금 보면은 예. 정의당 그 후보들 중에 지역 출신 후보는 심상정 의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 비례 의원들이시죠. 그럼 비례의원들이 어느 당이나 이런 데 옮겨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상정 의원은 뭐 우리 정의당의 상징적 존재이고 오랫동안 또 진보정당 운동을 해오신 분인데 뭐 다른 당과의 연대나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까지 또 많이 해왔으니까 예. 그러나 이 당을 어떻게 바꾼다거나 할 그런 거는 상상하는 것도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 상상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상상도 금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초헌법적 발언 아니세요? 예, 그거야 뭐 저희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그러한 낭설 자체가 예. 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뭐 초기에도 나왔었는데. 저희들 뭐 강동원 의원이 글로 가셨지만 네. 여러 또 사정과 역사적 배경이 있는 일이고 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고 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유시민 그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저술가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아쉽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예? 아니 요즘도 좀 왕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얼마 전에도 낚시 한번 같이 했습니다. 아 낚시 예. 아, 낚시 좋아하시죠 그분이? 예, 예. 아주 낚시를 되게 좋아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월척은 좀 낚으셨습니까? 꽝이었습니다 그날. 둘 다 꽝이었어요. 그래요? 예. 아니 또 워낙 더운 날 가가지고 예. 예, 더운 날 가서 그날은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이그 내수면 그 의자원 보호하고 왔다고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했어요. 어조원 보호. 예. 본의 아니게. 예, 본의 아니게. 근데 이제 유시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계를 떠나신 분이고, 예. 그러면 이제 제 3자로서 오히려 더 넓게 예. 관찰자로서 보실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유시민 의원이 이제 현장에서 한 발 물러서 가지고 보면서 정의당에 대해서 예. 내지 진보 정당에 대해서 예. 내지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떤 거였어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예, 뭐 그날 그냥 그러면 뭐, 낚시하시면서 포인트가 어딘가 낚시 포인트 이런 말씀만 나누신 거예요? 뭐 다른 얘기도 했지만, 예.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했지만은 뭐 꼭 모든 걸 말로 다 해야 이렇게 의사가 전달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럼 이심전심 코드가 통하시는 그런 겁니다. 예, 뭐 당과 관련해서는 예.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눈 바가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보 진영 전체가 어려운 것이고 또 이 일을 그러나 저는 향후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나 조기에 짧은 시간 안에 뭐가 크게 달라질 걸로 또 기대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먼 길을 걷는다는 건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진보 정당에 대한 어떤 그런 좀 힘들더라도 성과가 바로 안 나오더라도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을 또 복원해내고 네. 새롭게 일으켜 세운 데 대한 좀 자기 신념, 희망 이런 걸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바로 뭐 눈앞에 닥친 일에 그냥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예, 어차피.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보 정의당이 뭐 저는 다른 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진보 정당이 아닌 다른 어떤 세력과의 어떤 그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를 통해서 자기 운명을 갖다가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는 참 성공하기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네. 오히려 진보 정당이 좀 역사적으로 맡아야 될 어떤 임무라거나 또는 한국 정치에서 지금 뭐 천덕꾸러기처럼 됐습니다만은 한국 정치에서 맡아야 될 어떤 좀 소중한 네. 대체될 수 없는 역할 예.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좀 긴 호흡으로 앞만 보고 좀 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또 그 속에서 좀 약한 체력도 회복하고 또 그간에 뭐 부족한 걸로 그냥 만인에게 이제 평가받은 그런 어떤 통합의 리더십이라거나 또는 이제 제대로 된 대중성 확보라거나 이런 장기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비유하자면 그럼 지금 진보 정당은 미운 오리 새끼 비슷하게 되어 있으면 언젠가 백조로 훨훨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뭐 고운 오리 새끼가 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지금 또 오리 새끼지만 또 큰 오리가 되어가지고 일가를 이루어야 되겠죠.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진보 정당 말고 좀 한번 우리 그 국민들 얘기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네. 지금의 전국 상황과 연결할 수도 있겠고 더 큰 흐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보면서 가장 답답해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답답해하는 건 뭔가면은 국민들의 그 요구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네. 좀 직장이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리고 애들 교육하는데 그리고 노인들 병원 가는데 돈 좀 덜 들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리고 세상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늘 뭐 핵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 문제니 등등 해가지고 불안하지 않고 평화가 지켜지고 일자리가 지켜지고 가정생활이 유지되는 것 이것을 원초적으로 바라고 가장 주요하게 좀 희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먹고 살기 편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우리 지금 정치에서 보면은 민주와 민생이라고 하는 아주 큰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정치권이 뭐 새누리당을 빼고 지금 야권의 어떤 이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민주와 민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접합시키고 결합시켜서 상승작용을 일으켜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전략의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데 있어서 과연 모범 답안이나 이런 것들 내놓은 적이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국정원의 정치공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도 진행이 됐고, 근데 그렇게 물론 민주당 자체 평가는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별로 성과가 없다는 평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국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또 민생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 걸까요? 예, 저는 항상 전술적인 국면에 따라서는 예민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둘 다 추구해가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또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국정원 사태는 특수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수 상황이다. 예. 네, 그러니까 워낙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수하게 잘못된 일들이 이제 진행되어 왔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정권 안보 차원에서 이 이슈를 관리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일이 더 오히려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민주화 이후로 우리가 가장 제일 풀지 못했던 문제는 민생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국민들이 1차로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은 민주주의는 좋으나 민주화된 정부 하에서도 왜 민생은 안 풀리느냐. 그렇죠. 의 문제였고 그것이 이명박 정권 탄생을 만들어낸 배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의 실패 후에 이제 민생을 가지고 제대로 경쟁을 했는데 애석하게도 지난 대선이 그 경쟁에서 민생 가지고 경쟁했던 거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민생을 포기하고 안보를 생각해서 새누리당을 택한 게 아니라 민생을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더 잘할 것처럼 하여튼 그 당시에는 여겨졌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건데 사실 박근혜 후보 대통령은 지금 취임 반년 6개월이 되었지만은 민생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가 없다 그럴 때 민자를 이제 쓰기도 하는데 한글에서는 그렇죠. 예. 민소매 이럴 때 그렇습니다. 민소매 민머리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이 박근혜 정부 6개월이 바로 이제 민생이죠. 그렇습니까? 예, 생이 없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삶의 희망이 없는 6개월을 보내고 한 일이라는 게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면 더 한번 테이블에서 한번 이렇게 또 단순 무식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투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내 병행투쟁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결산해야 되니까 빨리 좀 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9월 정기 국회에서 입법도 해야 되고 새 예산은 심사도 해야 되고 이건 다 민생과 직결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원의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환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트랙이라고 하지만 중심을 다시 그러면 원내에 두는 게 맞는 겁니까? 근데 저는 너무 이걸 갖다 이분법적으로 원내냐 원외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특히나 이제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저는 국회의원 한 명 없는 정당도 정당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봅니다. 힘의 크기는 있을지 몰라도. 또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도 활동의 국회에서 더 많이 벌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겠지만 모든 활동을 원내에만 국한시키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럼 원외에 국민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은 따지면 원내에 있는 게 원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내 원외가 다 주요한 거죠. 다 주요한 거고 특히나 원내에서 여야의 어떤 합의 내지 그런 공동으로 일이 풀리지 않는 조건 속에서는 야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호소를 하기 위해서도 원외에서의 활성화된 어떤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이렇게 양자택일식으로 예를 들면은 원내냐 원외냐 꼭 하나만 택해야 되고 그럼 원내를 택한다면 원의 것은 완전히 포기하는 또는 폐기하는 식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주경야독 그래서 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에서 그럼 주경야독 노서인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경야경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겁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인가요? 저는 사실 원내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원에서도 그간에 사실 좀 한번 이렇게 삐끗했지 않습니까? 네. NLL 문제로 이렇게 예. 다 하나하나는 다 이유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전략적인 오류를 범하면서 네. 이 국정과 관련된 이제 국민들이 더 넓고 더 뜨거운 좀 관심과 지지를 모을 수 있는 걸 갖다가 흐트러버린 사실 측면이 아쉽게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이 판에서는 졌다. 네. 깨끗하게 뭐 포기하자. 이렇게 또 치랄 문제는 사실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는 좀 정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실제로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자체가 큰 문제이고 또 워낙에 NLL 주제 자체가 지금 이슈를 분산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NLL을 또 대선에 이렇게 여당 중진들까지 나서서 또 청와대까지 합작해가지고 악용한 또 하나의 또 이건 뿌리가 다른 또 새로운 범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사실은. 문제인 예, 것이죠. 예. 저는 이런 것들이 다소 이렇게 크게 국민 여론이나 정치적 힘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적절하게 이런 문제는 저는 뭐 정권 말까지 끌고 가야 된다. 이 정권 하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면 그 다음 정권에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가지고 60년, 70년 전 일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좀 끈질긴 각오로서 이 문제를 저는 다뤄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애초부터 대통령하고 싸웠어야 된다고 봅니다. 애당초에? 네, 애당초. 예. 왜냐면 국정원 문제고 다 이거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고 예. 이후 사후 수습도 대통령이 해야 될 문제거든요. 국정원 개혁도 대통령이 하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대리인을 자처하고 나선 새누리당하고 싸우는 바람에 오히려 대통령은 따로 이렇게 강 건너서 이렇게 뭐 부채질하고 있는 뭐 그런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예. 오히려 결과적으로 마치 면죄부 가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장애투쟁을 선언하면서 이른바 남재준 해임, 남해 박사를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남재준 해임, 박근혜 사과. 그게 결국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그 싸움 아닙니까? 근데 애당초의 문제입니까? 애초부터 저는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도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고 욕 듣는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부터는 욕 듣는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온몸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불 났는데 불 끄는 방법 중에 하나는 휘발유 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불에 불로. 예. 맞불을 놓는다. 그래서 불을 갖다가 확 더 지피물어서 오히려 불을 차단하는. 불 끄는 방법 중에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은 그것이 진짜 옳다고 해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욕 듣는 그런 이제 정말 그 망동이죠. 망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을 들으면서 오히려 이제 이 불을 진화하려고 그렇게 뛰어드는 건데 그 새누리당을 상대하면서 오히려 욕은 욕대로 듣고 그냥 양비론식으로 해가지고 둘 다 수렁에 빠진 것처럼 이게 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저는 시청 앞에 눌러 앉을 게 아니라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의원직을 내걸고 싸웠어야 됐다. 오히려. 근데 뭐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쪽 저쪽 다 보고 있었던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이제 모든 것을 뭐 원인 제공하거나 했던 것은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현재 지금 좀 답보 상태처럼 와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걸 뭐 민생으로 이렇게 또 초점을 옮기느냐 이렇게 고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생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손봐야 될 부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2012년 국회 개원 국회처럼 그건 뭐 이 재벌이라거나 대기업이라거나 또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 갑들의 슈퍼 갑들의 어떤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제대로 대응한다면은 그게 기브앤테이크로 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시청 앞에서 철수해가지고 또 뭐 이게 민생 문제를 이유로 해가지고 국회로 들어오게 될 때의 문제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민생 하나도 작년처럼 다루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요. 작년에 사실 국회에서 그 뭐 청문회 그 안 나오고 그
예를 들면 뭐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라거나 그런 사람들 그런 문제에 민주당이 어떻게 다뤘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대충 넘어왔었거든요. 말씀해 주는 뭘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봐라 이 말씀이시네요. 간단히 예. 정리라면. 제대로 한다면은 예. 투트랙으로 간다 해서 문제될 거 없다는 거죠. 문제는 제대로 안 가는 걸 2개씩이나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예. 혹시요, 예. 의원님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서 지켜보면은 예. 몸이 근질거리지 않으세요? 아우씨 그냥 내가 한번 가서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예, 그거 이제 저희도 내공이 꽤 됩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좀 내공이 꽤 되어서 자제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제력입니까 그거는? 예,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발적 자제력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 자제력이라 아니요, 뭐 그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고민이 많은 거고 예.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그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답답해 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은 하고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같은 경우 안기부 엑스파일, 네. 그죠? 그 통신비밀보호법, 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의원직을 잃으신 경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며칠 전에 그 한겨레 최성진 기자 그 정수정확히 보도 그 혹시 그 예, 판결 난 거 보셨습니까? 예. 청취는 유죄고 녹음 보도는 무죄다. 예. 이것도 결국은 통신비밀법에 이제 기초해서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예, 굉장히 글쎄 제가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좀 문학적 어떤 결론 아닌가. 문학적 결론? 예. 오. 몸은 이제 짐승인데 얼굴은 인간이고 뭐 이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예. 상상력의 산물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당당했어야 됐다. 네. 저는 이거는 뭐 사실 기소 자체가 네. 불필요한 사건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좀 당당하게 재판을 내리지 못하고 또 그런 이제 이 보수층의 눈치도 좀 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양다리 판결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괴물이 탄생을 한 거죠. 근데 사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입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행사가 되면서 불법적으로 감청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취지인데 오히려 이것이 이상하게 엉뚱한 데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의 경우도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고 한겨레 그 기자의 경우도 그렇고 그것이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정 활동을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는 그렇게 본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좀 손대야 된다. 결론은 이렇게 여기에도 도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현행법만 놓고 보더라도 네. 현행법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현행법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종의 그 정당 방위식으로 네. 그런 이제 공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내리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그런 뭐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건 거대 권력들 눈치를 갖다가 사법부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뭐 박근혜 청와대를 갖다가 의식을 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법 자체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 자체에도 이제 그 법 내용 중에 그런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뭐 최근에도 존 그레샴의 그 레인메이커라는 소설을 네. 제가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비슷한 게 있어요. 불법으로 이렇게 도청해서 확보한 자료를 그 공개한 행위를 갖다가 그거는 유죄가 아니다 무죄다라고 소설에 그게 나와요? 그 소설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 소설에. 예.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미국에서는 이미 그 굳어진 판례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언론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정수장학회 자체가 그간의 여러 가지 불법 비리로 인해 가지고 주목을 받던 차였고 또 공론에 의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청취하는 거 네. 특히나 그것이 뭐 그 청취하기 위해서 뭐 기물을 파손하거나 또 다른 법을 어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얘기하다가 그냥 들려온 건데. 그렇죠. 예. 지나가는데 그 뭐 담 안에 있는 데서 누가 이렇게 모의하는 게 들려올 때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할 것도 없어요. 아파트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합니까? 위층에서 들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 그 청취를 갖다가 뭐 이렇게 문제 삼는 도청으로 이래가지고 불법 행위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코미디 같은 판결인 거죠. 그렇죠. 예. 의원님 개인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의원님을 아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역사라든지 음악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다. 네? 아유 뭐 거의 뭐 그 백과사전 정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그렇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대중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매개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정치인 노회찬으로서 정치를 가지고 그다음에 대중들의 삶을 가지고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아까 이제 그 모두의 그 대표님께서 백수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의 교양인 지식인으로서 한번 대중들과 소통하는 거라든지 이런 계획을 안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역사를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혹시 그런 계획을 한번 안 잡아보셨어요? 예, 아직 뭐 구체적 계획을 잡은 건 아닌데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뭐 이렇게 길을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 어떤 사실 길이라는 게 뭐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소통이라는 것은 뭐 소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면에 뭐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방면에 뭐 책을 쓴다거나 뭐 강연을 한다거나 그것부터 시작해서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뭐 저는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제가 뭐 만약에 그런 걸로 한다면 제일 먼저 어떤 주제를 한번 건드려 보고 싶으세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음악이라거나 또는 이제 먹거리 있지 않습니까? 먹는 먹거리. 거, 먹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 좀 예를 좀 들어주세요. 먹거리 갖고 어떤 이야기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그냥 그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다른 얘기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그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이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 아내가 있고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를 위한 레시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열 몇 개를 만들어 봤는데 요리를 종류를 그래서 혹시 뭐 라면 뭐 찌개 이런 거 아니시죠? 예, 조금 더 이렇게 고차원적이죠. 어떤 거 있으십니까? 가장 성공작이 어떤 거였습니까? 예, 뭐 가장 성공작은 최근에 한 거 중에서 보면 유산슬. 유산슬도. 예. 근데 제가 사실은 중국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자평입니까? 아니면 사모님이나 어머님 같은 거 예. 원래 저보다는 좀 덜 하지만 그래도 자평이면 그건 믿을 게 못 되고. 제가 다음에 한번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서 그러긴 한데 새우하고 마른 해삼 가지고 홍소 새우를 갖다 한번 한번 그 덱을 저희가 한번 그 기습을 한번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새우와 그 마른 해산물을 사들고 그러면 자료만 갖고 오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 대문은 개방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요. 양념은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럼 요리법을 하십니다. 레시피를 한번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그런 요리책을 하나. 요리책.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 하면 남자들에게 요리를 많이 권하고 싶어요.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요리책을 하나 내고 싶다고 트위터인가 어딘가 썼더니 진짜 요리하는 전문가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요리책 많이 낸 분이 공저로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제가 의원직 하느라고 정신없을 때여가지고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할 때가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비디오로 한번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책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지 그러세요. 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요리책 말고 어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도 또 근데 한편으로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그런 게 역사일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역사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조망하고 이야기를 풀어본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으세요? 뭐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영업 비밀 다 나오네요. 그 전에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읽고 한번 이제 책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 실록을 다 읽으셨어요? 뭐 다는 안 읽고 그래서 주요한 부분 읽어서 국내 처음 이렇게 소개되는 여러 사건들 이런 것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중고등학생들 그 권장 도서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래 꽤 예. 많이 팔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 그 출판사하고 제가 그 2권을 쓴다고 약속해놓고 아직도 지금 10년 넘게 못 지키고 있는데, 근데 그 뭐 조선사를 다시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그렇죠. 저는 이제 한국 현대사, 예. 특히나 요즘에 와서 예. 뭐 광주의 딸이었고 또 뭐 저기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 생중계가 경찰이냐, 되고 청문회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예, 그런 걸 보면서 예. 또 우리 광주 민주 항쟁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폄하된 어떤 인식이라거나 이런 것까지 보면서 새로 자라는 그런 세대들에게 예. 한국 현대사를 정확하게 뭐 또 좀 쉽고 재미있게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휴가는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지금 워낙에 더워서 네. 또 워낙에 뭐 교통체증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라도 안 가는 게 또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래서 예. 요새 그냥 집에서 마음의 양식, 하루에 한 뭐 많을 땐 2kg, 적을 땐 1.5kg 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회찬 전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좀 풀어가 봤는데요. 아무튼 최종적인 질문은 이걸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많이 침체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진보 정당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갈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럼요. 진짜로 확신하십니까? 외교적 발언 말고요. 아니요, 그것은 저는 뭐 일종의 뭐 역사의 법칙이고, 네. 자연의 법칙처럼 역사의 법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것을 또 그것이 안 되면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좀 어깨도 무겁고 또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보 정당도 좀 진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보 정당은 혁신의 대상입니다. 네. 스스로 혁신할 때 그렇죠. 아마 혁신의 주체가 간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노회찬 전 대표가 이 인터뷰 말미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진보 정당도 혁신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진보 정당의 존재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혁신을 하면서 이 진보의 구체성을 담보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진보 정당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